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당신의 불을 깨우는 경제 스토리텔러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데 꼭 군대가 쳐들어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의 눈물 젖은 빵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경제적 주권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작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위한 갓생의 시작입니다. 자, 시간을 2015년으로 돌려봅시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현대 국가 하나가 금융 붕괴 직전까지 몰립니다. 은행들은 문을 닫고 ATM에서는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됐습니다. 평생 모은 연금은 동결됐죠. 민주주의, 철학, 그리고 인류 최초의 화폐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바로 그 나라, 그리스가 국제채권단 앞에서 생존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고대사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유로존의 일원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인 유로를 쓰는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돈을 쓰는 선진국이 제국의 마지막 날처럼 국가부도, 즉 디폴트 직전까지 가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아테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빚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돈이 떨어졌을 때 한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허무하게 녹아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이야기의 씨앗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훨씬 전부터 심어졌습니다. 그리스는 2001년 꿈에 그리던 유로존에 가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갑자기 흑수저가 금수저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그리스는 고질적인 고부채, 고적자 국가였습니다.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 시절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유로존에 들어가자 시장은 설마 독일이 그리스를 망하게 두겠어? 라며 리스크가 공유된다고 착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가 독일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바로 우리 영끌족들이 겪었던 초저금리 파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빌렸습니다. 공공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붐을 이뤘죠. 공무원 월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물론 그 돈의 일부는 도로, 공항 같은 현대화 사업에 쓰였지만 상당 부분은 비대해진 관료 조직, 즉 철밥통들을 먹여 살리고 비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의 구멍으로 줄줄 샜습니다. 부정부패와 탈세는 거의 국민 스포츠 수준이었죠. 정부 수입은 지출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의 장밋빛 낙관론 아래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고 투자자들은 갑자기 현미경을 들고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에 닿았을 때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2009년 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가 수년간 재정 적자를 축소해서 발표해왔다는 것, 즉 분식회계를 저지른 겁니다. 실제 적자 규모는 GDP의 15%에 육박했는데 이는 EU 규정 상한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스 국채금리는 하늘로 치솟았고 더 이상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2010년 그리스는 EU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1100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구제금융 패키지에는 아주 혹독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규모 지출 삭감, 증세,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이른바 긴축재정 조치들이었죠. 이 정책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긴축은 그리스 경제를 더 깊은 경기 침체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GDP는 쪼그라들고 실업률은 급등해 2013년에는 27%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60%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청년 10명 중 6명이 직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M포 세대를 넘어 올포 세대가 된 거죠. 공공 서비스는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제금융으로 해결하려 했던 빚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산수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 빚을 갚고 있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월급은 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빚은 1000만 원 그대로인 셈이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폭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의 함정입니다. 결국 2012년 그리스는 두 번째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1300억 유로. 여기에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대규모로 탕감해주는 이른바 헤어컷 조치까지 단행됐습니다. 사실상 빚 좀 깎아주쇼를 시전한 부분적 디폴트였죠. 하지만 빚의 무게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을 때마다 더 강력한 긴축, 더 많은 조건, 그리고 더 적은 성장이 따라왔습니다. 2015년 급진 좌파 정당인 시리자 정부는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 승리. 그리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긴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부는 국민의 뜻과 달리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 합의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로존을 탈퇴하고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 완전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대안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재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그리스의 경제 주거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예산, 세금, 지출에 관한 핵심적인 결정권이 이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작동 원리는 아주 오래됐죠. 빚은 언제나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군대 없이 상대를 통제하는 외교적 무기였죠. 19세기로 가볼까요? 오스만 제국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반복된 디폴트 이후 유럽 채권단은 오스만 공채관리국이라는 기구를 통해 제국의 관세 수입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나라의 돈줄을 틀어지고 제국의 주권 대신 빚 갚는데 돈을 쓰도록 한 거죠. 1870년대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도를 놓고 수에즈 운하를 확장하는 등 근대화를 위해 막대한 차관을 빌려 썼다가 디폴트에 빠지자 영국과 프랑스가 채권자가 아닌 관리자로 나섰습니다. 재정 통제는 곧 국가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서류상으로는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국기가 휘날렸고 지도자들은 연설을 했죠. 하지만 진짜 권력은 채권단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대 그리스가 경험한 일입니다. 군인에 의한 점령이 아니라 금융에 의한 신탁 통치였죠.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그림자 정부가 되어 무엇을 쓰고 무엇을 줄이고 빚을 얼마나 빨리 갚을지를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 국민들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연금은 반토막 났고 병원에는 의약품이 떨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사회 공동체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었지만 빚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60%가 넘습니다. 경제는 안정됐지만 추락한 기준선 위에 서입니다. 생존의 대가는 잃어버린 10년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지금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를 짓눌렀던 바로 그 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신흥시장을 보십시오.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부채 부담, IMF 프로그램, 그리고 긴축과 주권 사이의 고통스러운 선택지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흥청망청 돈을 빌리고 시장이 돌아서면 위기가 닥치고 돈이 떨어지면 외부 채권단에 의존하게 되는 패턴이죠.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부채를 짊어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50%가 넘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특권을 가진 미국조차 국가부채가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대 경제는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훈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엑셀시트 위의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연성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화폐를 찍어낼 수 없을 때, 평가절하를 할 수 없을 때, 국가 운영을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운전석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정책의 공간은 줄어들고 당신의 선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국가가 마주한 위험입니다. 빚은 상황이 좋을 땐 쉽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 비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사 결정자가 됩니다. 이 교훈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빚은 자유를 줄입니다. 선택의 폭을 좁힙니다. 당신을 다른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의 조건에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가계부든 국가 재정이든 빌린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상황이 변했을 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의 몰락은 고대적인 의미의 붕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정복도 무너진 성벽도 없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주권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이런 종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기관들의 감시 아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권 중 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하죠. 현대 국가가 제국처럼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금융적 자유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